네, 반갑습니다. 독고투절지입니다. 저는 사랑도에 갔다 왔고요. 4월 2일부터 어제 4월 8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 다녀왔습니다. 정말 아름다운 섬이고, 약간 그렇게 작은 섬, 엄청 작진 않은데, 그렇게 작은 섬이 정말 오랜만에 간 것 같아요. 배에다가 차를 실어가지고, 이렇게 쭉 한 40분 동안 통영에서 이제 갔는데, 벚꽃이 완전 만개했었고, 벚꽃이 이제 지는 즈음에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매일매일 달라지는 풍경도 너무 아름답고, 와, 섬에서 이 바라보는 바다 풍경도 참 멋있는 것 같았고, 드론 좀 날려봤었는데, 저는 이제 뭐 도시에서 계속 살고 있긴 하지만, 귀농 아니고 귀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. 제 옆집 가족이 갖고 있는 이제 별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 왔는데, 세계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약간 그 귀향을 하거나 그 시골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, 아무래도 여행하면서 그 정말 그 계절의 변화도 참 아름답고 자연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. 새소리도 아름답고 좋은 공기, 좋은 햇살 이런 것들을 매일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그게 생활이다 보니까 한국 와서도 이제 그런 데를 찾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, 저도 뭐 부산에 있긴 하지만 부산도 이제 큰 도시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자연 속에 들어가니까 예전에 그 동남아의 그런 밀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파타고니아라든가 아니면 아마존의 그런 곳들, 중미의 그 정글들 그런 데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아침에 문 열면 새소리가 싹 들어오고 하여튼 제가 어제 8일 날 아침에 이제 나오기로 결정을 했거든요. 사랑도에서. 근데 이제 종전이 됐어요. 그래서 마침 그 부산 돌아가면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. 원래는 사랑도 있으면서도 영상을 만들까 생각을 했었는데 뭐 가끔 이제 그 전쟁 관련된 이런 영상도 많이 나오잖아요, 유튜브 통해서. 그러면 뭐 거의 똑같은 내용도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 그냥 짜깁기 하는 쥐어짜는 듯한 그런 내용들도 별로 좀 뭐랄까 좀 보기도 좀 그랬고, 그리고 뭐 뉴스만 막 짜깁기 하잖아요. 뭐 그런 것들도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. 그래서 막 전쟁이 나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. 막 매일매일 방송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거의 미천이 다 드러나게 돼요. 방송을 자주 할수록 미천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. 방송을 하게 되면 뭔가 나의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, 생각할 틈이 어디 있어요. 뉴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런 뉴스들, 뭐 트럼프가 매일매일 막 얘기가 막 달라지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막 거의 이제 프레스, 그러니까 뉴스 기자처럼 막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, 생각들이 담겨 있다기보다는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. 어쨌든 간에 그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벌어먹고 사는 분들인가 뭐 어쩔 수 없긴 하지만, 저는 그거 보면서 난 저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차피 주식이 100%인 분들은 대응이 안 됩니다. 그냥 물량을 털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드리고 있고요. 폭락장일 때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. 폭락장 때는 주식을 사야 되는 타이밍이지 팔아야 되는 타이밍은 아니다. 폭락 전에 팔았어야죠. 예.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, 늘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큰 게 오고 있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, 대체로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진행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. 공포 조장하는 유튜버들이라든가 그런 선정적인 그런 뉴스 그 헤드라인들 이런 거 보면서 늘 이제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물량을 던지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전쟁을 계속 모니터링 하셨을 거예요. 뉴스 보면서 뭐 유튜버도 보면서. 근데 어차피 대응이 안 되는 영역인 거고, 또 그런 뉴스를 3월 한 달, 2월 28일 날 시작됐고, 오늘이 4월 9일이죠, 9일. 9일인가 8일인가 헷갈리네. 근데 거의 36일 정도? 거의 이제 38일, 9일? 뭐 이 정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뉴스를 보셨을 텐데, 하루에 2시간씩만 봤어도 진짜 막 70시간, 80시간, 90시간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쓸데없이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, 제가 볼 때는.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증권 그 투자에 대한 그런 책을 좀 보셨거나 공부를 하셨으면은 얼마나 실력이 늘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, 책을 봤어도 한 서너 권은 기본적으로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런 상황에서는 구루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. 버텨라. 이번 하워드 막스도 버텨라 얘기했었고, 야데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이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. 이럴 때는 경고망동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.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는 이제 퀀트 펀드들, 알고리즘 펀드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지, 개인들은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없어요. 그리고 뉴스라는 게 하루에도 스토리가 계속 바뀌잖아요. 트럼프가 계속 하루에도 말이 계속 바뀌고,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이제 이란을 몰아붙이겠다라고 얘기를 며칠 전에 했었잖아요. 며칠 전에 하고 나서, 며칠 전이 아니지, 그 4월 7일 날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10시간 42분이 지나서 휴전 얘기가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너무 바뀌기 때문에 10시간 42분이면은 장이 끝나고 나서의 그 공백 시간 정도의 시간이잖아요. 그 와중에 또
트럼프 측근으로 그 추측이 되는 사람들은 또 어디 뭐 폴리마켓 같은 데다가 베팅을 해가지고 또 엄청난 돈을 막 수백억 원을 뭐 벌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, 아무튼 간에 이렇게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고 예측이 불허한 그런 상황에서는 차트 이런 것들도 맞지도 않고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다. 시간이 약인 그런 전략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증시 채널들에서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. 막 오늘의 전략, 오늘 어떻게 사고 팔 것인가. 이게 무슨 어렵습니다, 진짜. 그런 채널들은 저는 이제 저 증권사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객장에 딱 있잖아, 앉아 있으면, 데스크에 앉아 있으면은 객장에 그 TV 증권 방송 같은 거 막 틀어놓잖아요. 그거 보면 이제 어르신들 대부분 이제 객장에 오신 분들 어르신들이니까 어르신들이 그걸 이렇게 하루 종일 본단 말이야. 아침 9시 시작, 장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장 마치고 나서 뭐 정리한다고 막 그런 거 방송이 나오는데, 저걸 왜 보고 있을까? 왜냐면 증권사에 앉아 있으면은 계속 저 소리가 들리거든요. 방송 같은 게 되게 방해가 많이 되는데, 그거 보고 있으면 다음날 보고 계속 보면은 계속 틀려요. 잘 안 맞는단 말이야. 근데 뭐 그거를 보시는 분들의 그 마음이라는 거는 답답하니까 정보를 그렇게 어디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, 옛날에는 정보 매매를 많이 했었으니까. 근데 어딜 갈 때 좀 올바른 가이드가 있으면 좋은 여행을 할 수 있고 좋은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, 가이드가 이상한 가이드라고 하면 결국에는 여행도 망치고 모든 거 다 망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채널들, 그런 TV, 그런 유튜브 채널 이런 것들을 보지 마시고 제가 늘 책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.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시장에 큰 노이즈 같은 거예요. 노이즈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, 제가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제 입이 아플 정도인데, 저는 이번 폭락장 때 보면은 3월 한 4일인가 뭐 이때쯤 코스피가 두 번째 폭락, 거의 20% 빠진 날, 그날 이제 미장에서는 매수를 처음 이제 하나둘 이제 매수 좀 하기 시작했었고요. 현금 비중이 5%였는데 100%가 됐고 지금도 100%인 상태입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종목별로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지금은 이제 그 샀던 가격들보다 다 올라왔고요.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 됐고, 그때가 코스피로 볼 때도 저점이었고 미장으로 볼 때는 그 뒤로 조금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다 회복을 했습니다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4월 중에는 어느 정도 종전으로 가게 될 것 같다. 뭐 종전 아니고 휴전까지 갔지만, 시장 자체로는 전쟁에서 조금 이렇게 저항성, 면역이 좀 된 것 같아요. 유가만 좀 많이 움직이긴 움직였는데 117불까지 갔었나? 순간적으로 115불 때 좀 있었죠. 머물렀는데,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내성을 가지고 그런 전쟁상과 거리를 두면서 올라온 것 같아요. 많이 올라왔어요. 전쟁 거의 전 이전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고, 코스피 같은 경우는 5,800 정도까지 올라왔잖아요. 뭐 6,200, 300 뭐 이 정도까지 가면 좋긴 하겠는데, 약간 그때는 좀 오버슈팅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고, 약간 버블이 있었죠. 그때 당시에는 계좌도 엄청나게 증거사 객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너도 나도 막 들어간 상황이었는데, 한 대 맞으니까 조금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은 그런 느낌. 그래서 5,800대가 되게 나쁜 그런 가격대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,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어요. 잘 나왔고 약간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장기 계약들, 하이퍼스케일러들과 장기 계약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, 이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반도체 스팟 가격이 조금 밀렸어요.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약간 투기적인 수요가 있어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됐었던 것 같고, 전쟁이 터지니까 약간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약간 중국에서 약간 경거망동을 했어, 사람들이. 그래서 스팟 가격이 좀 밀린 부분이 있는데, 중요한 거는 스팟이 아니고, 스팟은 전체 뭐 판매량에서 10%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이고, 그 장기 계약, 장기 거래,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그 하이퍼스케일러, 어차피 이제 그게 이 비중이 B2B 단의 판매가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훨씬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3년짜리 이제 그 장기 계약들이 나오고 있고 5년짜리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그래서 이대로만 가게 되면 올해도 상당히 당연히 좋을 것 같고, 1분기 때 한 50% 이상 디램 가격이 올라갔거든요. 근데 2분기도 30 몇 프로 정도? 이 정도까지 또 올라가게 될 것 같고, 뭐 3분기, 4분기도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거만큼의 더 상승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, 물론 이제 어떤 또 게임 체인저가 나와서 디램이 더 부족할 수 있다, 이런 뭔가 이제 게임 체인저가 나오게 되면 또 좋은 거고, 영업이익으로 보면은 뭐 올해 뭐 얼마죠?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43조 정도 벌었다, 뭐 이런 얘기가 있고, 뭐 올해는 365조. 그러니까 이게 막 좀 다르긴 한데, 하여튼 300조 원 정도는 영업이익이 날 것 같아요. 내년에 500조, 그 다음에는 막 600조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, 그럼 가봐야 될 것 같고, 너무 장밋빛 전망인 것 같고, 어쨌든 쇼티지라는 거는 내년 정도에는 조금은 풀릴 수는 있거든요. 그러면 가격이 좀
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어쨌든 기존에 있던 장기 계약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적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하반 경지 될 것 같고, 그래서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습니다. 저는. 일단은 5월 달까지는 제가 한번 보자. 5월 달까지 가봐서 가격 움직이는 걸 보고 결정하면 좋겠다, 그런 생각이 들고, 내년쯤 되면 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세계 1위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지속성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요. 세계 1위를 따먹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엔비디아처럼 계속해서 실적이 미친 듯이 폭발하고 있긴 하지만 주가가 거의 지금 한 10개월 가까이 거의 이제 기고 있거든요. 이렇게 될 가능성도 좀 있다.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시장 독점인, 시장 점유율 거의 90% 정도의 독점인, GPU 독점인 상황인데, 메모리 쪽에서 삼성전자는 독점 아니고 과점 쪽이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보다는 돈을 많이 벌다 하더라도 이게 시장 지배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주가가 뭐 그 엔비디아만큼 솔리드하지는 않을 수는 있긴 하지만, 그래도 예전처럼 그 사이클을 크게 타거나, 그러니까 확 올랐다가 확 빠지는, 이거는 조금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물론 이것도 계속해서 시장을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. 왜냐면 계속해서 게임 체인저들이 나오고 있고, 또 터보 컨트 같은 그런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복병은 이제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.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, 창신 메모리 같은 애들도 지금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거든요.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, 그 삼성전자하고 그 하이닉스만 지금 메모리 호황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창신 메모리도 좀 많이 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재무 상황이 좋지는 않았는데 이 엄청난 호황,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이라는 캡티브 마켓이 있잖아요. 여기서 이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캐파를 또 무진장처럼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삼성전자로부터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. 그래서 참 이 반도체는 너무 생각할 게 많고 복병이 많아서 투자하신 분들은 좀 유의를 하시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존의 뷰가 똑같아요. 뭐 제이미 다이먼이 뭐 저번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. 바퀴벌레가 나오기 시작했다.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보이면 그 뒤에 수많은 바퀴벌레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.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이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위대한 뱅커이긴 한데, 그가 시장에 대한 한 이야기들은 너무 틀릴 때가 많아요. 이게 어떤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이제 그 위치가,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. 위치가 이제 은행업을 대변하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, 수장 같은 그런 위치다 보니까 좀 정치적인 발언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. 그런 측면들.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는 어떤 의도가 있다. 은행업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해야 되나?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고지고대로 다 믿으면 안 돼요. 물론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.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. 그래서 그 바퀴벌레는 진짜 우연찮게 신축 아파트가 딱 있는데, 내가 펜트하우스에 사는데 거기에 우연찮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온 바퀴벌레일 수도 있는 거죠. 이게 바퀴벌레가 진짜 구축 오래된 연립주택 지하에 사는 그분이 발견한 그런 바퀴벌레라면은 그 뒤에 여러 바퀴벌레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긴 하겠지만, 이건 좀 이야기가 좀 다르다. 아무튼 뭐 전쟁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 없어요. 저도 약간 좀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고,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, 확실한 건 그거예요. 작년 관세 전쟁이랑 좀 비슷한 게,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 때문에 시장에 조정이 있게 되면 다 같이 빠지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매수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고, 이게 장기화 될지 단기화 될지 모르지만, 우리가 비슷한 사건을 경험을 2020년도 팬데믹 때 경험을 했잖아요. 엄청나게 빠졌다가 또 금방 한두 달 안에 다 복구를 하고,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4월 8일인가 관세전쟁 때 그때 저점 찍고 거의 2주 3주 만에 다 복구했었거든요. 이번에도 보면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. 코스피는 좀 변동성이 컸는데, 미장 같은 경우는 한 뭐 11% 13% 이 정도 빠졌다가 이제 얼만큼 복귀를 한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빅테크 종목들 같은 경우 결국에는 이익을 잘 내는 애들은 금방 다 복구를 했습니다.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낙폭과대 우량주 이런 거 사는 것보다는,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잘 버는 애들, 낙폭이 크지는 않아도 빠진 애들, 그 돈을 잘 버는 애들을 사는 게 반등은 더 빠를 수 있다. 낙폭이 큰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. 던진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. 돈을 잘 버는 기업이면 내가 던질 필요 없거든요. 대부분 낙폭이 엄청나게 큰 기업들은 투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낙폭이 크거든요. 근데 이걸 가지고 무턱대고 많이 빠졌네, 고점 대비 많이 빠졌으니까 사야겠다,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고, 왜 빠졌는지 좀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어쨌든 간에 전쟁은 끝으로 가고 있다. 4월은 종전에
종전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달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제 전쟁보다는 다른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다.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별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시장이 변동성을 계속 줄 수 있는 그런 특히 이제 금리를 건들기 때문에 금리를 건들게 되면 결국에는 또 나스닥이 또 건드리게 되는 거고 또 러셀 2,000원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는 또 엄청나게 또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주식은 저는 하이퍼스케일러 좀 큰 종목들을 가지고 좀 주식 투자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모펀드에 대한 거는 상반기 내내는 계속 이야기 나올 것 같다.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정부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 제가 재작년에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. 변동성이 큰 그런 임기 기간이 될 것 같다. 왜냐면 1기 때 그랬었기 때문에 뭐 저 말고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은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당선되고 나서 취임을 1월 4일 날 하고 그리고 2월, 3월 되니까 변동성이 커졌죠. 예. 그래서 4월 달에 완전 극을 찍었었고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또 이런 일들이 또 터지잖아요. 그래서 앞으로도 트럼프가 이제 2년 하고도 한 10개월 정도, 8개월 정도 그 임기가 남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. 지금 오늘 아침에도 알래스카가 아니라 그린란드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전에는 쿠바 얘기를 했었고 뭐 나토 탈퇴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나토 탈퇴는 그렇게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는 것 같아요. 탈퇴는 아예 안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병력을 뺄 가능성 좀 있는 것 같고 한국에서 그 주한미군 3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인력을 줄이는 군인 숫자를 줄이는 문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의회 장악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국에 주둔해 있는 이 미군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한 게 아니라 중국의 새가 한반도로 넘어오는 거를 방지하는 역할이거든요. 그러니까 중국의 목표지 북한의 목표가 아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가 생각하는 가장 큰 주적은 결국에는 중국이에요. 중국 견제자 모든 게 관세 전쟁 시작도 중국이었고 이번에 그 이란 전쟁 같은 경우에도 뭐 네타냐후가 꼬이면을 빠뜨리긴 했었지만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란 원유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느 정도 좀 막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강했잖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큰 주적은 중국 견제인데 사실 중국 견제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히트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클 것 같다. 만약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과거를 좀 복귀해 보게 되면 작년 제가 주식이 100% 그러니까 현금이 100%인 상황에서 3월 달에 50% 사고 나머지 50%를 4월 달에 저점에 샀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이제 한 9월 달, 10월 달쯤이 이제 계좌로 볼 때는 피크였어요. 그 뒤로는 조금 지금 재미가 없었죠.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. 근데 만약에 고점은 내가 못 맞추긴 하지만 좀 현금을 한 20, 30%, 40% 정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어땠을까?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. 여러 가지 생각들 해볼 수 있는 거죠. 왜냐하면 계속해서 트럼프 정부는 변동성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변동성을 만들어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뭐 측근들이 돈을 벌게 해주거나 본인 자산이 지금 거의 한 4, 5주 정도 늘었잖아요. 이제 1년 2개월 동안 이제 그 대통령으로 이제 그 머물면서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 계속해서 본인의 부를 쌓으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계속해서 변동성을 만들어낸다. 그러면 앞으로도 쉽지 않은 2년 8개월 시간이 있을 것 같다. 그러면 이럴 때는 현금을 만들어 놓고 욕심을 좀 버리고 힘을 좀 빼고 그렇게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번 폭락장에서 조금 반등을 하게 되면 이번에 샀던 것들을 조금씩 정리를 하게 해야 될 것 같다 말씀 드렸잖아요. 그래서 일단 이번에 그 저가 매수한 것들은 다 성공적으로 잘 좀 수익이 나고 있고 어느 정도 괜찮게 무익는다 싶으면은 주식을 매도하면서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늘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한 20% 정도는 만들지 않을까. 2분기 내 20% 정도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냥 시장 병이 워낙 이제 너무 세게 계속 바뀌니까 하반기에도 분명히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현금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금 어떻게 언제쯤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영상을 통해서 천천히 말씀드리고요. 영상이 제가 자주 못 만들거든요. 지금 이번에도 사랑도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영상을 하도 못 만들었는데 그 어떻게 시장을 보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거든요. 그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은 제가 그런 것들은 왜냐면 영상은 이렇게 막 찍고 편집하고 올리고 막 썸네일 만들고 너무 귀찮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일 열심히 올리시는 분들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힘든 것 같고
여행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즐거웠던 여행들이니까 가끔씩 만들어서 올리는데 이거 참 노코투살찌는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멤버십 가입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. 주식이라는 거는 빠졌을 때 사고 오르면 팔고 이게 정석입니다. 이런 앞으로도 이런 변동성이 극에 달하는 장이 오게 되면은 그 마인드를 좀 잊지 않으시길 바라고요. 만약이라도 주식이 100% 상태에서 이런 일을 두들겨 맞았다 싶으면은 그냥 버티고 인내하시고 저처럼 여행을 가버리시든가 제가 한 16일 정도를 여행 갔고 제주도에서 한 9일 8일 있었고 이번에 일주일 있었으니까 15일 16일 정도 있었구나 이렇게 있었는데 한 36일 안에 전쟁 중에서 16일 정도를 이렇게 나와 있었으니까 이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다. 어차피 한국에 있어봤자 뭐 재미없잖아요, 그렇죠? 또 새로운 이슈가 있으면 다시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랜만에 마누카꿀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. 제가 오이오 이거 먹다가 여행지 가서는 요 스틱을 갖고 와서 잘 먹었어요. 이게 제가 하루에 한 개씩 먹거든요. 특히 제 옆집이가 베트남에서 아주 시원한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 4일, 5일 동안 약간 몸살 같은 게 걸렸었는데 이거 먹어가면서 조금 이제 회복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 스틱형, 여행용 스틱형 상당히 제가 강추를 드리고요. 제가 12월 말에 좀 과식을 많이 했더니 위염이 조금 돌아왔는데 위험해도 이게 괜찮더라고요.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빈속에다가 꿀만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천천히 체온으로 녹인 다음에 먹으래요. 먹으면 위에서 이제 코팅이 되면서 이 마누카 꿀이 이게 좀 약간 항염이라고 해야 되나? 염증에 상당히 탁월한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한번 했는데 한 3일 만에 위험이 또 이제 사라졌어요.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염증에는 꿀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더 성분이 좀 높은 거 약간 830, 1200도 한번 1200 살까 했는데 일단은 830부터는 약간 약으로 쓰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해가지고 830 사봤는데 나중에 이제 괜찮으면 1200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고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내주셨어요. 샘플 하나 보내주셨는데 뭐냐면 저도 처음 꺼냈는데 요거 스프레이입니다. 스프레이. 이게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인데요. 옆지가 잘 쓰지 않을까 싶은데 달달한 뭔가 시원한 게 들어오네요. 감기 요즘에 이제 한국 오니까 진짜 건조하고 춥고 이런데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. 목도 안 좋고 이거 한번 뿌려서 써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